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번 3부에서는 현재 국정감사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죠.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이 사모펀더들 왜 사기 피해를 낳게 됐는지, 또 이 과정에 만약에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면 어떤 영향을 줬을까 궁금한 게 많죠. 이런 궁금증들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야 공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권력형 비리라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 계속 높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실체도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맞서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 바로 사모펀드 사기, 이 무언지,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정쟁 부분은 빼고요. 오늘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경제통으로 꼽혔던 회계사죠. 최이배 전 민생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이배입니다. 네. 예. 자, 경제 전문가이시면서도 국회도 제대로 이제 경험해보셨으니까요. 예. 자, 이번 이제 국감의 뭐 가장 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여야가 이 옵티머스 라임 사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연루된 거 아니냐, 또 정관계의 어떤 로비를 통해서 이게 정경의 유착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정쟁을 굉장히 극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 손해보신 피해자들, 이 금융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좀 더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요, 이 사모펀드 뭐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일반 뭐 이를테면 서민들하고는 이제 뭐랄까 거리가 있는 그런 금융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그 투자 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서민분들한테는 좀 먼 얘기인데요. 예. 아무튼 이 사모펀드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신 소수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비공개. 사업 설명회도 공개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 뭐 설명서나 이런 것들도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또 이렇게 마련된 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 투자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공모펀드라고 하는 우리가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가입하는 일반적인 펀드는 뭐 주식이나 채권이 이제 상장된 그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이 좀 알려고 하면 그 투자 대상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모펀드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파생상품 또는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 등 굉장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투자의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모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뭘 투자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모펀드는 좀 공개로 운영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사모펀드가 좀 이제 왜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커졌냐라고 보면은 이 사모펀드라는 게 결국 돈 있는 분이 이런 그 목돈을 투자를 해서 아무튼 또 돈이 필요한 곳에 그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또 위험한 투자인 만큼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찍부터 이제 우리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2015년에 가장 좀 크게 이 헤지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옵티머스 라임 펀드. 이게 간단히 좀 보자면 왜 이게 터진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라임이 먼저 드러났기 때문에 라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라임 투자사가 이제
원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2015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이제 점점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일정 정도 성과를 내니까 이게 여기서 무슨 펀드를 내면은 돈이 막 몰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판매가 잘 됐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막 몰려오니까 네. 원래는 굉장히 정상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이 몰려온 돈들을 다 정상적인 투자에 돌리기 어려워져서 예. 어느 순간에는 좀 비정상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은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보면은 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는 안 되는데 예. 이 자금을 또 많이 모집하려고 마치 공모 상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은 예. 49인 이하로만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모펀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네. 그 모펀드 밑에 자펀드라는 것을 또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펀드 쪼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50인 미만만 모집할 수 있는 자펀드 형태로 사모펀드로 돈을 계속 모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전 판매를 하게 만든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즉 판매사였던 신한금융투자 같은 곳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고객들에게 하지 않고 상품을 팔게 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돈을 이제 되게 위험한 곳에 많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라임 투자는 사기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고 그 큰 돈이 비성장 곳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걸 속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속이면서 또 계속 돈을 마련하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은 이미 손실난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사안이 된 거고요.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부터 좀 사기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임 사태 이후에 금감원이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이 옵티머스가 좀 이상하다라고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옵티머스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옵티머스가 환매 중단을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한테 어떤 상품에 투자하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공공기관이 확정된 어떤 매출 채권이 있으면 그거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정 같은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하는 또 이제 건설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 공사 대금을 받는 것이 거의 명확하죠. 공공기관은 거의 국가와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이 건설업체의 이 매출 채권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율도 높지 않,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고 은행 이자율보다 조금 높게 이제 그런 좀 수익을 얻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믿음이 더 갔던 거죠.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이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원래 투자한다는 곳엔 투자하지 않고 비상장 회사의 사모사채 같은 데 투자하거나 부동산 개발 회사 이런 데 투자하거나 또는 대부업체에 또 돈을 빌려주는 그런 행태 등등 완전히 이제 고객들에게 처음 설명하고는 다른 곳에 투자를 했고 결국 여기서 이제 엄청난 손실이 나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아예 초기부터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라임 이게 불거진 이후에 이제 옵티머스를 이제 금융당국에 들여다봤으면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그런 감독도, 금융당국의 감독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제도상.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그 골물대로 골문 상태에서 결국은 도저히 그 투자자들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는 환매 중단 상태까지 가서야 드러나게 된 문제점이 있었고요. 예. 뭐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나 이 자산 운용사가 있다면 이 자산 운용사의 상품을 팔아주는 또 판매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앞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이제 그 창구에서 고객들에게 이 사모펀드 상품을 팔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이 그 주요 판매사 역할을 했는데 그 거의 판 돈의 그 84%를 NH투자증권이 팔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NH투자증권이 이런 자산운용사가 혹시 이상하게 상품 운영하지 않는가라고 좀 서로 감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다 드러났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판매사가 사실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들여다봤으면 투자처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많았을 텐데.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성이 농후한 그런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지금 요즘 국감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정관계 로비 의혹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뭐 은행 창구에서도 상품 판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클 텐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대부분 좀 아까 전 1억 이상원의 이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는 좀 고연령층인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투자자 그 피해자들을 보면은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좀 많고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은행 창구에서 또 은행 판매 직원이 굉장히 이제 좀 이거 되게 안정적인 상품이다. 그리고 그 원금이 보장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 쉽게 또 믿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판매 회사의 또 불안전 판매 행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뭐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그 노년층의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좀 더 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지금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쪽에 좀 더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부분이 라임 옵티머스 요 펀드 사태 보면 공공기관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들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예. 그 어제 그 국감을 통해서 좀 밝혀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옵티머스에 투자한 그 투자자 명단들이 나왔어요. 이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원래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검찰 수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봤더니 공공기관 중에는 전파진흥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13차례에 거쳐서 계속 그 돈을 투자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걸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파진흥원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전파진흥원이 어떻게 옵티머스 투자에 펀드에 투자를 했을까를 봤더니 또 옵티머스와 연관된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옵티머스 대체 투자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옵티머스의 관련 회사고 그 회사 대표가 이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매달 이제 금품을 제공하고 뭐 해외 여행도 함께 다녀왔다라는 그런 진술이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공적인 돈을 함부로 이렇게 또 투자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옵티머스의 지금 정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옵티머스의 이사였던
윤모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의 부인이 지금 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 이모 변호사가 그 농어촌 공사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을 했던 당시에 이 농어촌 공사가 또 3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또 뭔가 꺼림칙 않은 관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마사회가 20억, 한국전력도 10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등등의 지금 내용이 나오고 심지어 지금 행안부 장관인 진영 장관도 뭐 가족들이 여기에 5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그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런 등등의 사안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정경유착에 뭐 고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의심들을 갖게 합니다. 자, 최 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입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사인 볼트, 또 축구 슈퍼스타 호날두 등 참 많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3,800만 명 넘어갔고요.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유명 인사들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19 이 시대 상황. 지난 4월에 우즈벡에서 1급 보건 훈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코로나19 의료 지원에 힘쓰고 있는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의 최재욱 교수입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우즈벡에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시차상 거기가 한 새벽일 같은데요? 예. 몇 시죠? 4시 17분이네요. 새벽 4시 17분이요? 꼭두 새벽에 지금 저희하고 인터뷰 하시네요. 어려운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거기 지금 가신 이유가 의료 지원 때문에 가신 거죠? 네, 직접적으로 환자를 보고 필요하게 된 의료 지원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역학 조사와 또 기타 방역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협력을 어떤 부분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국국제협력재단 코이카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도움을 앞으로 사업 기획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여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코로나 환자 치료에 관련된 의료 지원이나 자문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 계신 곳이 우즈벡이고요. 또 새벽 시간이고 그래서 전화 통화 음질이 약간 좀 떨어지고요. 또 시차가 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즈벡에 가셔서 한국 의료진들이 그 요양시설 특히 독거노인들이 있는 요양시설 집단 감염 이쪽에 집중해서 지금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독거노인 요양시설 중에서도 우리 한국 고려인들이 거주하시는 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고려인은 뭐 좀 특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대부분 또 나이가 80세에서 90세 지금 달하고 있고 거의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다 감염이 되셨습니다. 대다수가요? 안타깝게도 사망하시는 분도 좀 나오시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그 미리지오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같이 전화통화상으로 통화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한국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과 선생님하고 또 간호사 또 보건부 산하의 또 국제 그 보건의료 재단 계신 분들이 지금 오셔서 여러 가지 치료 또 방역 물품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우즈벡에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우즈벡에 의료진 부족한 것 때문에 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좀 안타깝게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라든지 특히 역학조사, 방역 정책과 관련돼서는
돼서 그런 경험과 이제 전문가 부분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좀 관련된 협력 사업이나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그 고려인 독거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의료진이라든지 또 치료 물품 또 최신의 약을 이제 여기 한국뿐만 아니고 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계셔서 예. 치료하는 데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우즈벡에서 뭐 보건원장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현지에서 이제 그 방역 매뉴얼 자문하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지금 가보시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초기에는 좀 그래도 많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우즈벡에서도 환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예. 또 그런 방역 정책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경제적인 충격이라든지 파급 효과가 커서 지금은 격리 조치 등은 좀 그래도 좀 많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에 의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WHO에서요, 건강한 청년의 경우에 2022년까지 앞으로 2년 후인데 코로나 백신 주사 못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미뤄봤을 때는 2022년 안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뭐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또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 국가에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다 일률적으로 맞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선진국이나 이제 몇몇 이제 좀 아무래도 부유한 국가에서는 백신이 다 보편적으로 공급이 되고 접종이 가능하게 될 것은 아마 2000내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까지 공급되는 것은 내년 말이나 온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팬데믹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나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은 사회적으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이 불안감이라든지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이런 거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이라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은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감염자 수도 매우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 백신이 보편적으로 공급되더라도 한국도 아마 먼저 공급을 받는 국가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내년도 2021년도 3월, 4월 정도가 되면 백신의 공급도 어느 정도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지금과 같은 부분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혹은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완화될 것을 보여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내년 봄을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네네. 예. 자, 국내 상황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지금 완화가 됐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게 좀 물론 과반이 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니까 한 30, 40%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화해도 되겠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또 물론 이제 뭐 방역 수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지켰다 얘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질병관리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1단계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같은 그런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팬데믹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역 정책의 조치들과 즉 이 감염자 확진과 추적조사 같은 조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 정책뿐만 아니고
경제적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회 문화적인 충격을 이 두 가지를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이 충격과 문화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환자 수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또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의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도는 그리고 지금의 환자가 이런 한 100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정도에서는 매우 지속 가능한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중으로 또 충분히 이 방역 기존의 역학조치 정책 등으로 충분히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범위라고 보여져서 적절한 조치라고 저도 찬성합니다. 최 교수님 오늘 또 저희가 인터뷰 때문에 꼭두새벽에 끼어드렸는데 오늘도 일정이 좀 바쁘시죠? 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하고 같이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K 방역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이 한국국제협력재단 코이카와의 그런 추가 협력 사업 또 여러 가지 자문 활동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른 새벽에요.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에 보니까 계속 국정감사 얘기하시더라고요. 7시부터. 네, 어제 대한체육회 국감이 있었거든요. KOC 조금 소외되어 있었죠. KOC 분리 문제 놓고 여야 의원 설전 벌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황보선 앵커도 그렇고 청취자 대부분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체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사상식이나 교양 차원에서 오늘 조금 어려워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시끄러운 상황 같아 보니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KOC 분리, KOC는 뭐고, 어디서 분리하자는 거냐, 어리둥절 하실 텐데, 맞춤형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체육정책 총괄하는 곳이 대한체육회죠. 체육회 밑에 축구협회, 야구협회, 양궁협회 쭉쭉 경기 가맹단체가 있고, 또 서울시 체육회, 경북체육회 등등 시도별 체육회도 쭉쭉 있습니다. 결국에 체육계의 큰 집인데, 여기서 뭘 하냐, 생활체육정책부터 전국체전 준비부터 소년체전, 국가대표 관리 다양한 체육 관련 모든 일을 맡습니다. 이 가운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출전하는 엘리트 스포츠 파트 업무도 하죠. 근데 외국에는 이 파트만 똑 떼내서 NOC라고 해서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라고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대한체육회가 곧 KOC다. 이게 반드시 합쳐져 있어야 된다,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라나 시대나 상황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계속 붙어있다가 왜 자꾸 떼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붙어있다 떨어졌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왜 분리해야 되냐 하는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의 말은 야, 체육회 니들 문제가 너무 많잖아. 때리고 푹툭 하면 추문이 나오는데 좀 바꿔야 돼, 고쳐야 돼. 근데 IOC는 정부, 그러니까 정치가 NOC에 개입하는 걸 엄격히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뭘 좀 체육회에 손대려고 하면 체육회는 IOC 헌장에 위배된다 하면서 손을 못 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KOC 부분만 좀 도려내고 나머지를 좀 깐깐하게 우리가 보고 싶다. 이게 이제 분리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간 4천억 원 대한체육회에 나랏돈 들어가는데 국가부처의 관리감독 받지 못하는 거 너무 큰 문제 아니냐. 체육회에서 KOC만 쏙 빼서 거기는 노터치 할 테니 대신 체육정책이나 인권 침해, 비위 폭력 이런 거는 좀 살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체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또 이제 체육회랑 KOC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 1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적 지상주의에 갇힐 수밖에 없고 1등만 하면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되니까 때리고 욕해서라도 결과물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문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군대 문화 이런 게 다 모두 KOC랑 다 같이 있어서 된다라는 게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쇼트랙 조재범 사태, 또 지난 여름에 철인 3종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비극이 나오면서 이런 목소리들에 더 탄력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도 사실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럼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근데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 네. 뭐예요 또? 그 주장의 되치기죠. 아니 KOC가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한 거니? KOC만 분리되면 뭐 조재범 사태나 그런 비극 이제 없는 거야? 예.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또 장담하기가 또 어려운 거거든요. 이유는 그럴듯한데 결국에는 문체부가 나랏돈 주니까 스포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 뭐 이런 뜻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KOC를 분리하면 뭐 되게 큰 조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직원 10명 주고 체육회 건물에 그냥 별개 부서 느낌으로 그냥 니네가 올림픽 담당해라 뭐 이런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선수 차출이나 뭐 소집 훈련, 올림픽 뭐 이런 걸 할 때 큰 집이 말을 안 들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당연한 거죠. 게다가 체육단체를 통합한 게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합치자 해서 지금 대한체육회 큰 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영 체육회장은 통합체육회장의 첫 번째 초대 수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집을 4년 전에 억지로 합쳐놓고 다시 또 쪼갠다?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떡 주무르듯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찍어 내리는 거는 그야말로 IOC 현장 위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기영 회장한테 그럼 KOC 분리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막 여야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이기영 회장이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인데 근데 이 논의 자체도 체육인들 스스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체육인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만나봐도 뭐 평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도 그렇고 뭐 공동 입장 뭐 이런 것처럼 필요할 때만 정치적으로 좀 이용된다 뭐 이런 노이로제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뭐 최숙현 사태나 조재범 사태 같은 게 일어날 때마다 전체가 뭐 그냥 도매금으로 우리 범죄자 취급당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함도 있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분리하자. 네. 안 된다. 네. 정부는 하려고 하고. 체육회나 뭐 현장에서는 반발하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된다. 뭐 마감 시한 이것도 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 1월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슬슬 이제 군불대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아마 KOC를 분리할지 같이 할지 미래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흥 현재 회장도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현재는 우석대 명예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신욱 당국대 교수 또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뜻을 이미 굳혔고요. 탁구 뭐 이혜리사 전 새누리당 의원도 저울질 중인 것 같습니다. KOC 분리에 대한 입장도 아마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체육계 폭풍 전야입니다. 체육계 폭풍 전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원하는 진부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청취자가 원하는 진짜 연예 뉴스 전해주신 분입니다. 찐 연예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군대 얘기 연예 화제입니다. 뭐 BTS 얘기도 있지만 적어 있습니다. 유승준 씨. 뭐 뻔한 얘기 그다음에 진부한 얘기인데. 그래요? 사실 이제 원래 군대 얘기가 원래 진부하죠.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은 좀 군대와 다 관련된. 군대 축구 얼마나 저희는 추억인데 여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여튼 더 시작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유승준 씨 얘기하시죠. 네. 그 유승준 씨에 대해서 요즘 그 국감이나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승준 씨가 다시 한번 외교부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또 이제 안 됐죠. 됐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병무청장이 국감에 나와서 아주 단호박 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단호박이요? 네. 무슨 단호박? 아주 그냥 명쾌하게 자르듯이 명쾌하게 얘기를 했는데 유승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뭐라고요? 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스티브 유.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한국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승준 씨가 2000년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고 2006년도에 제가 쓴 기사가 하나 있어요. 앞으로 스티브 승준 유라고 불러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유승준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스티브 유라고 표현을 했더니
유승준 씨 측 한 관계자가 저에게 이제 그 항의성 전화를 해서 원래 풀네임은 스티브 승준 유인데 왜 스티브 유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스티브 승준 유라고 기사에 쓰겠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그 병무청장께서 스티브 유라고 지칭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병무청이나 아니면 외교부, 법무부 서로의 그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 외교부의 F4 비자 그러니까 이제 재외국인 이 비자를 갖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병무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국 금지를 시켜놓은 곳은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고 그다음에 이 입국 금지에 대한 근거를 세우는 정부 기관은 병무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교부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유승준 같은 경우에 자신이 정말 그 옳고 그다음에 이제 용서받아야 될 나이이고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나 아니면은 이 병무청을 상대로 해서 이 소송을 내야 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제 그 비자와 관련된 문제만 하고 있는 외교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서 왜 외교부가 이걸 허락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교부 대법원에서의 판결 자체는 외교부의 결정이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걸 출입금지나 아니면 비자 발급 거부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를 따지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문제 역시 아마 이번에 또 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인 것 같고 유승준 씨에게 조금 제가 좀 어떤 조언을 해준다면 이 문제는 병무청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진정 어린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어린 모습 보여줘도 이미 늦지 않았나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군대 문제로 연예인들 홍역 겪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2번 다니는 사람 있고요. 네, 그렇죠. 제가 이것도 제가 쓴 기사였는데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게 이제 우리 군인 병역의 의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싸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시계가 2번 간 경우이거든요. 모든 복무를 마치고서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다시 가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이 병무청이나 아니면 또 이제 산업 인력 관리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쪽에 계신 분들도 문제가 있었지 싸이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싸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아이를 군복무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이제 현역을 또 가서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병무청이나 아니면 또 국방부와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가 돼가지고 지난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제대 후에 이제 강남 스타일을 하면서 이제 친해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그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조금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 강남 스타일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오히려 드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희준이라고 이제 그 가수가 있는데 H.O.T 멤버였는데 사실상 그 팬들이 안티 팬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저는 낙커이기 때문에 맨날 오이만 먹어요 뭐 이런 발언 때문에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모든 안티 팬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팬들이 된 경우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군대라는 문제는 전화위복일 수도 있다. 그렇죠. 차라리 말뚝 박는 연예인은 나오지 않으려나?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죠. 이거 소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군대 제대하기 전에 가끔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설득을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죠. 장기 복무로 들어가라. 뭐. 자, 군대 얘기 체질이다. 군대 얘기 그만하죠. 또 지겨우니까 정치인들이 들으면. 근데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BTS. 그러니까요. 자, BTS 지금 경우를 봐도
최근에 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 뭐 우리 사회 인식이 뭐 바뀌었나요? 이를테면 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황부선의 출발새 아침에서 저번에 아미 한 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의견의 핵심 뭐였냐면 정치권이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이용해 먹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 절대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BTS의 군 복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한 국회의원이 BTS 그러니까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 병역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처음에 면제였네. 나중에 결국 저거 했잖아요. 면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대체 복무 가 아니고 연기 쪽으로. 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무청에 대해서 병무청이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현재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병무청이 대중문화 예술인 그러니까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성과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화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문화부에서 대중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열 손가락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수가 일단 부족하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중 예술인에 대해서 업적이나 공과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하 단체에 내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산하 단체의 입김이 커지면서 지금도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라는 거는 결국 이제 비리가 양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공정할 수 없다면 특혜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는 멤버도 뭐 그냥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아미 회원분이 이 출발새 아침 94.5 출발새 아침에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정치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대중예술인에 대해서 군입대, 면제 혹은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 정서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제 정치인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관들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제 군 입대를 하더라도 과거 이제 홍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부실 복무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없어졌잖아요. 한 것처럼 아예 그냥 뭐 대만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혜제도 없이 적절하게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복무를 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각도에서 또 군대 얘기 또 요즘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 가짜 사나이, 뭐 UDT, 뭐 해군 대위, 그 예비역 얘기인데 요즘 뭐 인기는 제가 들었어요. 인기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기가 문제가 아니고 저거 뭐 이전에 무슨 뭐 성추행 논란에 그다음에 B2에 그다음에 이제 유엔 복무 사실이 거짓이다. 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 유엔에서 이제 일을 했다는 부분은 이제 서류로서 증명이 된 바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 판정을 받은 성추행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사건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근 대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긴 대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판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판결과 다르게 나는 아직까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이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어떤 억울한 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억울하고 재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법률적인
그다음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을 갖다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 공중파에서 다루면서도 조금 이제 그 유튜브나 아니면 또 SNS에서 그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출연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검증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특히 유튜브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넘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단순히 자신의 어떤 인기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고 네. 이제 자신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발언의 그렇죠. 어떤 뭐 파장이라는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상당히 부분이죠. 그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금요일 순서 저희가 마련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저희 출발새 아침이 편성 시간대가 좀 조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정각 7시에 시작하지 않고요. 오전 아침 7시 20분에 저희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7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